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금은방 앞을 지나가 보신 적 있나요? 돌 반지 하나 선물하려 해도 손이 떨리고 내가 가진 작은 금붙이 가격을 검색해 보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상하죠? 금값이 오르면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등 뒤가 서늘해지는 이 기분.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은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곧장 공포가 됩니다. 금값 온스당 5,200달러, 은값 110달러 돌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친 소리라고 치부됐던 상상 속의 숫자들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지금 광기를 넘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귀금속 가격이 비싸진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믿어왔던 달러라는 종이돈의 시대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원 하나 없이 이 시스템에 기대어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재테크 뉴스가 아닙니다. 내 월급의 가치가 내 가족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등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숨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느냐는 식의 가벼운 해답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질문, 왜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친 듯한 자산의 파도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고 나만의 단단한 배를 만들어 항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아주 깊고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금값이 5,200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이를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시스템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달러의 무기화와 그로 인한 신뢰 하락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달러를 금융 제재의 수단으로 강력하게 활용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고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달러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미국과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 돈도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이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을 필두로 한 비서방 국가들은 탈달러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내다 팔고 그 자리에 금을 채워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대 고래들이 금을 사들이자 시장의 수급 균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감당 불가능한 부채와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용인 전략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초당 수십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걷거나 아니면 화폐를 찍어내 부채의 가치를 희석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시장은 달러를 가치가 깎여나가는 종이 화폐로 규정했습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을 외면하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원금 자체가 깎이는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은값의 폭등입니다. 은은 산업용 수요와 투자 수요가 혼재된 자산입니다. 은값이 110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금은 비율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먼저 치고 나간 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으로 투기 자금이 쏠리면 불장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 은값의 랠리는 단순한 수요 공급을 넘어 화폐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투기적 광기의 발현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들어와 봅시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늘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 5,200달러 시대 한국 경제가 직면할 치명적인 타격은 세 가지 경로로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수입 물가 폭등과 제조 원가 붕괴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해 가공하는 구조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다른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금값이 폭등할 때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
산업용 금속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원화 가치는 달러보다 더 빠르게 추락합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 기업들은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직면합니다. 중소부품사들부터 도산하기 시작하고 이는 결국 대기업의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한국 수출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둘째, 금리 역설에 갇힌 가계부채의 폭발입니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금과 달러로 자금이 쏠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영끌족과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유발합니다. 내수 소비는 실종되고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제2금융권부터 뱅크런의 공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과 자본시장의 고립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주변부 국가의 자산부터 정리합니다. 한국은 기초 체력은 튼튼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금값이 폭등하며 시스템 위기가 고조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그 돈으로 금을 삽니다. 코스피 지수가 붕괴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외자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산업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공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금과 희귀 금속이 사용됩니다. 원가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5배에서 6배씩 뛰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와 소재들의 가격이 급등하면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입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PC 구매를 줄이면 한국 반도체는 재고 급증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유가가 금값과 동조화되어 배럴당 150달러를 넘나들게 되면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는 국내 플라스틱, 섬유, 전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서민들의 난방비와 주유비 부담은 재난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건설 자재비 폭등으로 인해 이미 멈춰선 현장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시멘트, 철근 가격이 금값의 경로를 따라가면 분양가는 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고금리로 인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 덮치면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됩니다. 이는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골드만삭스, 소시에테 제네랄,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6,000달러, 심지어 그 이상으로 잡는 이유는 단순히 차트 분석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구간이 고착화될 것으로 봅니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녹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깊게 빠집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매년 5%부터 10%까지 가치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금은 유일하게 가치를 보존해주는 무위험 자산이 됩니다. 또한 부채의 역설이 작용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금리를 못 올리니 물가는 더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금값은 더 뛰는 구조입니다. 투자은행들은 이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을
화폐 개혁이나 새로운 국제 통화 질서의 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6,000달러는 목표가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붕괴되는 임계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상황은 엄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을 놓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엔, 그리고 금 보유량이 많은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통화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턱없이 부족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을 전략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왜 비쌀 때 사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 체계와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공급망의 탈달러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제 대금을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이나 현물로 결제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원자재 비축 물량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술적 초격차를 통해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만이 원가 상승분을 판매액에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재배치입니다. 아직도 모든 자산이 원화 예금과 한국 아파트에만 묶여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10%부터 20%까지는 실물 금이나 은 혹은 금 현물 계좌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값이 이미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시스템 붕괴 국면에서는 가격보다 보유 여부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또한 달러 자산 중에서도 현금보다는 미 국채나 금과 연동된 ETF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있는 글로벌 필수 소비재 기업이나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920년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당시 금 한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금 5,200달러 시대는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화폐는 신뢰로 움직이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인류는 항상 가장 오래된 돈인 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광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짜 돈의 시대가 저물고 진짜 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한국 경제는 분명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환율은 춤을 추고 물가는 치솟으며 많은 이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항상 부의 재편을 몰고 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기보다는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이 광기 어린 랠리는 재앙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저는 계속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